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한국 발언에 전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괴롭힌다면 우리 러시아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에게 이것을 무제한으로 다 퍼주고 싶습니다.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터져나온 푸틴의 한마디.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CNN, NHK, 유럽 주요 언론은 이례적이라며 연일 긴급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북한을 향하던 중 이 발언을 해버린 겁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5년간 아무도 몰랐던 대한민국과 러시아 사이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알렉세이 로마노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입니다. 25년간 러시아의 모든 외교 결정을 옆에서 지켜봤죠. 그리고 오늘 절대 공개되지 않을 줄 알았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털어놓으려 합니다. 2024년 6월 18일 밤 11시. 크렘린궁 지하 3층 비밀회의실. 차관, 내일 기자회견에서 뭐부터 말할 것 같나? 대통령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북한 방문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죠. 당연히 김정은 이야기부터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다음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이야기부터 하겠네. 예? 대통령님, 북한 방문인데 왜 한국을? 자네는 모르겠지만 난 알고 있다네. 한국이 우리에게 해준 일들 말이야.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국방장관, 정보부장, 경제부총리까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대통령이 계속 말했어요. 1998년, 2014년,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은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네. 이게 우연일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다음 날 기자회견장. 전 세계 300여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모두 북한 관련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대통령의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한국이 한 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CNN 기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들었어요. 대통령님, 북한이 아닌 한국을 먼저 언급하신 이유가 한국은 특별하다네.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 그 자리에 있던 서방 언론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다른 맥락이 있다는 걸 눈치챈 거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에게 돌아온 질문들이 폭발했습니다. 차관님, 정말 한국이 뭘 한 겁니까? 혹시 비밀 협정이라도 있는 건가요? 왜 하필 이 타이밍에 한국을 언급한 거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25년간 쌓인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은 전 세계가 모르는 한국의 진짜 모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놀라실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에게 가장 믿을 만한 아시아 국가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1위가 한국이거든요. 중국이 아니에요. 일본도 아니고 한국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러시아는 백인 기독교 국가인데 왜 하필 한국일까요? 2022년 러시아 여론조사기관 브이치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호감이 가는 나라에서 한국이 무려 72%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지역별 결과였어요.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서부 지역보다 시베리아, 극동 지역에서 한국 호감도가 더 높았거든요. 왜죠? 한국과 직접 교류도 별로 없는데. 제가 극동 담당 외교관들에게 물어봤을 때 돌아온 대답이 이거였어요. 차관님, 한국 사람들은 다릅니다. 약속을 지켜요.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그 뒤에 숨은 이야기는 복잡했습니다. 사실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는 다른 나라들과 전혀 다른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이 마치 운명처럼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숨어 있어요. 2019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 포럼. 저는 대통령을 수행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대통령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차관, 자네 생각에 우리가 왜 중국을 완전히 믿지 못한다고 생각하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영토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중국의 규모가 워낙 커서. 맞네. 그럼 일본은? 쿠릴 열도 때문에 애초에 적대 관계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대통령님, 한국과는 싸운 적이 없네요.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바로 그거네. 150년 러시아 근현대사에서 한국과 직접적인 군사 충돌은 단 한 번도 없었다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러일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1904년부터 1905년까지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와 만주에서 벌인 전쟁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한국은 러시아의 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일본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피해자였습니다. 당시 러시아 군인들의 회고록을 보면 흥미로운 기록이 나와요. 조선 사람들은 우리에게 친절했다. 일본군이 오면 숨어 있다가 러시아군에게는 음식을 갖다 주기도 했다. 반대로 일본에 대한 기록은 정반대예요. 일본군은 야만적이었다. 포로를 잔혹하게 다뤘고 민간인도 학살했다. 이때부터 러시아 사람들 마음속에 일본은 적, 조선은 동지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더 결정적인 건 영토 문제입니다. 중국을 보세요. 19세기부터 지금까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는 끊임없는 국경 분쟁이 있었어요. 우수리강, 아무르강 일대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충돌들이 수도 없이 많죠. 1969년 다만스키섬 사건에서는 실제로 총격전까지 벌어졌습니다. 양측에서 수십 명이 죽었어요. 지금도 중국 인구가 동북부로 몰려오는 걸 러시아가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역사 때문이죠. 일본은 더 심각해요. 쿠릴 열도, 즉 일본이 말하는 북방 영토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2차 대전의 정당한 전리품이라고 보지만 일본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대통령이 일본 총리들과 만날 때마다 이 문제가 나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지죠. 아베 신조와 만났을 때도 기시다 후미오와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영토 분쟁이 전혀 없어요. 국경도 맞닿아 있지 않고 서로의 영토를 욕심내거나 위협할 이유가 없습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을 때 일이에요.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했죠. 그때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이 제각각이었어요. 일본은 미국을 따라서 즉시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중립을 지켰지만 뒤에서는 러시아의 약화를 은근히 반겼어요. 그런데 한국의 반응은 달랐어요. 제재에는 참여했지만 최소한으로 했고 인도적 지원은 계속 유지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 기업들의 행동이었어요. 당시 저는 경제부총리와 함께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차관님,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지 않네요. 어떤 기업들 말입니까? 삼성, LG, 현대, 대우. 거의 모든 대기업이 러시아 사업을 유지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인데 러시아에서 사업을 계속한다고? 더 신기한 건 한국 정부의 반응이었어요. 기업들을 강제로 철수시키지 않았거든요. 민간 기업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 주재 러시아 대사에게 연락했어요. 대사님, 혹시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라도 했습니까? 아니요, 차관님. 그냥 한국이 원래 그런 나라예요. 어떤 나라 말입니까? 의리 있는 나라요. 의리. 그 단어가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 하나가 바로 의리거든요. 친구가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신뢰를 배신하지 않는 것.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사실 이런 관계의 뿌리는 더 깊어요. 소련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죠.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소련과 한국은 수교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소련이 올림픽에 참가했습니다. 미국이 보이콧한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 대한 보복으로 소련도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보이콧했었는데 서울 올림픽에는 왜 참가했을까요?
당시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측근이었던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이 남긴 회고록에 답이 있어요. 한국은 우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지 않았다. 순수하게 스포츠 재전을 만들고 싶어 했다. 소련이 서울올림픽 참가를 결정한 건 단순히 스포츠 때문이 아니었어요. 한국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2015년 12월 모스크바 경제부. 저는 급하게 소집된 비상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서방의 경제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러시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던 때였죠. 차관님, 이대로 가면 우리 제조업 완전히 무너집니다. 경제부총리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충격적인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독일 지멘스 철수, 프랑스 르노 생산 중단,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계약 파기. 그런데 차관님, 이상한 게 있어요. 뭔가? 한국 기업들 매출이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모든 외국 기업들이 철수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만 매출이 늘어난다고? 정확한 수치를 말해보세요. 삼성전자 러시아 매출이 전년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LG전자는 무려 35% 늘었어요. 현대차는 47% 급증입니다. 러시아 승용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 점유율이 20%를 넘어섰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저는 한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긴급 전문을 보냈어요.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 투자 확대 배경 파악 요청. 일주일 후 돌아온 답변이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러시아를 신북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설정. 기업들에게 러시아 진출 적극 권장 중. 신북방 정책? 처음 듣는 용어였어요. 저는 즉시 한국학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신북방 정책이 뭡니까? 차관님, 이건 정말 놀라운 전략이에요.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살 길을 찾기 위해 북방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북방이라면?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말이죠. 특히 러시아와의 협력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딜레마를 생각해보세요. 남쪽은 바다, 북쪽은 북한으로 막혀 있죠. 서쪽 중국은 너무 크고 부담스럽고 동쪽 일본과는 역사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이 찾은 돌파구가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2016년 한국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났을 때 일이에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대통령님, 한국과 러시아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파트너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말에 러시아 대통령이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당신들은 첨단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 1위, 석유 매장량 6위의 에너지 대국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팔 곳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유럽은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려고 했고 중국은 자체 생산량이 늘고 있었어요. 인도나 동남아시아는 인프라가 부족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무려 94%예요. 거의 모든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특히 천연가스는 100% 수입입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의 지리적 위치였어요. 러시아 극동에서 한국까지는 가스관 하나만 연결하면 됩니다. 비용도 중동에서 배로 실어오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죠. 실제로 2017년부터 러시아산 가스 도입이 본격화됐어요. 사할린에서 출발한 가스가 동해를 거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차관님, 한국이 러시아산 가스를 얼마나 수입하는지 아세요? 에너지부 관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연간 150만 톤입니다. 한국 전체 가스 수입량의 6%예요. 숫자로는 많지 않아 보이지만 의미는 컸어요. 중동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대안이 생긴 거니까요. 그런데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서 수입하는 물건들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모두 러시아가 만들지 못하거나 잘 만들지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삼성 스마트폰은 러시아에서 점유율 2위예요. 아이폰 다음으로 인기가 많죠. 러시아 사람들이 왜 삼성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성능 대비 가격이 정확해요. 러시아 사람들 성격과 잘 맞아요. 모스크바 삼성 매장 직원이 한 말입니다. 현대기아차는 더 놀라워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공장까지 지었거든요. 2010년 문을 연 이 공장에서 나오는 차들이 러시아 전역으로 팔려나가고 있어요. 차관님, 현대차 솔라리스 모델 아세요? 산업부 담당자가 신나서 말했어요. 러시아 택시의 70%가 솔라리스예요. 모스크바 거리에서 가장 많이 보는 차죠. 정말 그랬어요. 제가 모스크바를 다닐 때마다 현대차를 계속 봤거든요. 더 재미있는 건 러시아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한국 차는 고장이 잘 안 나요. 추운 겨울에도 시동이 잘 걸리고요. 일본 차보다 싸면서도 품질은 거의 비슷해요. 무엇보다 애프터 서비스가 좋아요. 부품 구하기도 쉽고. 이런 평가들이 소셜미디어에 넘쳐났습니다.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예요. LG 세탁기, 삼성 냉장고가 러시아 가정의 필수품이 됐죠. 특히 LG 세탁기는 러시아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어요.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과 여름을 견딜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모델들이 인기를 끌었죠. 2018년 저는 직접 상트페테르부르크 LG 서비스 센터를 방문했어요. 어떤 점이 러시아 사람들에게 어필하나요? 내구성이에요, 차관님. 러시아는 기후가 극단적이잖아요. 영하 30도에서 영상 35도까지 변하는데 한국 제품들이 이런 환경을 잘 견뎌요.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을 공부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조선업이었어요.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나라지만 조선업이 취약했어요. 소련 붕괴 이후 조선소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조선업체들이 러시아에 진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2019년 대우조선해양이 러시아 지배지다 조선소와 손잡고 대형 유조선을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북극 항로 개발에 필요한 아이스클래스 선박을 한국 기술로 만든 거예요. 차관님, 이거 정말 대단해요. 조선 담당 관리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우리가 북극에서 석유를 뽑아서 한국이 만든 배로 실어 나르는 겁니다. 완벽한 분업이죠. 정말 그랬어요. 러시아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니까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효과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협력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더 깊은 차원의 전략적 계산이 있었죠.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카드가 필요했어요. 러시아가 바로 그 카드였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방의 견제를 뚫고 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필요했어요. 한국이 바로 그 교두보였죠.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런 관계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1998년 8월 17일. 러시아 역사상 최악의 날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때 외교부 막내 사무관이었어요. 그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로마노프, 당장 경제부로 가라. 과장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뭔 일인지도 모르고 뛰어갔죠. 경제부 건물 앞에는 기자들이 우글거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리포터들이 흥분해서 떠들어댔습니다. 루블화 가치 75% 폭락. 러시아 정부 디폴트 선언. 외국 투자자들 대규모 철수 시작.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어요. 러시아가 망했구나. 경제부 회의실에 들어가니 장관들이 좌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외국 기업들이 철수한다고? 거의 다요, 장관님.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주요 투자국들이 모두 발을 빼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어제부터 철수 시작했어요. 그때 한 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장관님, 그런데 한국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르다는 거야? 철수한다는 발표가 없어요. 오히려 현지 법인들이 평상시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앞다퉈 도망가는데 한국만 남는다고? 저는 그날 저녁 직접 모스크바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정말 궁금했거든요. 외국 기업들이 몰려있던 트베르스카야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간판들이 하나둘 내려지고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삼성 매장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직원들이 평상시처럼 손님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 아직도 장사해요? 제가 물어보니까 매장 직원이 웃으면서 답했어요. 네, 당연하죠. 왜 문을 닫아요? 다른 나라 기업들은 다 철수하던데요. 저희는 다릅니다. 본사에서 계속 하라고 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루블화가 휴지 조각이 되고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는데도 한국 기업들이 버티고 있다니. 현대차 전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 있었죠. 차값이 싸졌나요? 아니에요. 루블화가 떨어져서 달러로는 더 비싸졌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와요. 왜죠? 한국 차는 안 떠날 거라고 믿으니까요. 나중에 애프터 서비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신뢰. 바로 그거였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 보고했죠. 과장님, 한국 기업들 정말 안 떠나요. 확실해? 직접 봤습니다. 오히려 장사를 더 열심히 해요. 과장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 일본 기업들 상황도 알아봤는데요. 어떻더냐? 도요타, 혼다, 소니 모두 철수 준비 중입니다. 직원들 다 해고하고 자산 정리하고 있어요. 그럼 미국은? 맥도날드, 코카콜라는 이미 문 닫았어요. 제너럴 모터스도 생산 중단했고요. 독일은? 폴크스바겐, 지멘스 모두 철수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달랐어요. 아니, 정확히는 한국만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2주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과장님, LG전자가 러시아에 공장 짓는다고 합니다. 뭐라고? 지금 이 상황에? 네, 모스크바 근교에 세탁기 공장을 건설한다고 해요. 정말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공장을 짓는다고? 하지만 6개월 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천재였다는 걸 말이죠. 1999년 러시아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유가가 오르면서 상황이 좋아진 거죠. 그런데 시장을 장악한 건 누구였을까요? 바로 한국 기업들이었습니다. 경쟁자들이 모두 도망간 사이에 한국 기업들이 시장을 독식한 거예요. 삼성전자 러시아 시장 점유율이 무려 35%까지 올라갔습니다. 위기 이전에는 15%였는데 말이죠. 현대차는 더 대단했어요. 러시아 승용차 시장에서 3위까지 올라섰습니다. LG는 어떨까요? 세탁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 판단이 아니었구나. 2000년 푸틴이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일이에요. 제가 수행원으로 따라갔는데 대통령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로마노프, 한국 기업들 기억하나? 예, 대통령님. 1998년에 남아있던 그 회사들 말이야. 네.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알 수 있다고 하지 않나. 한국이 바로 그런 친구였어. 그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2014년에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의 경제 제재가 시작됐을 때 말이죠. 저는 그때 이미 차관이 되어 있었어요. 위기관리 회의에 참석했죠. 차관님, 외국 기업들 철수 현황입니다. 경제부 관리가 보고서를 내밀었어요. 독일 지멘스, 프랑스 르노,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주요 기업들이 줄줄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또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1998년의 재현이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제가 물어봤죠. 뻔한 질문이었지만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은 오히려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삼성이 러시아 법인 증자를 결정했어요. 현대차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증설을 발표했고요. 16년 전과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국 대사를 불렀어요. 대사님,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본국에서 특별한 지시라도 내렸나요? 아니요, 차관님. 그냥 우리가 원래 그런 나라예요. 어떤 나라 말입니까? 한번 친구가 되면 끝까지 가는 나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2015년 러시아 언론들이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위기의 친구,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이즈베스차 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이 인상적이었어요. 1998년과 2014년 두 번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러시아는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됐다.
미국도 독일도 일본도 모두 등을 돌렸을 때 한국만은 우리 곁에 남아 있었다. 코메르산트 신문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은 러시아의 유일한 진정한 파트너다. 이익이 있을 때만 가까이 오는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러시아 사람들의 댓글도 뜨거웠습니다. 한국 제품만 사야겠다. 위기 때 남아준 친구를 잊으면 안 된다. 한국은 정말 의리 있는 나라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2016년 어느 날 대통령이 저를 개별적으로 불렀습니다. 차관,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아나?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위기 때 떠나지 않는 것 말이야.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했습니다. 대통령님, 아마 한국 사람들에게는 의리가 돈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것 같네. 러시아 사람들과 비슷해. 그래서 마음이 통하는 건가?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특별한 관계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런 의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한국이 러시아에서 얻은 건 단순한 시장 점유율 이상이었거든요. 2017년 가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러시아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에피소드가 벌어졌습니다. 차관님, 대통령님이 한국 과자를 드시고 싶다고 하시네요. 비서실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 과자요? 무슨 과자 말입니까? 초코파이요. 러시아에서 파는 그 초코파이 말입니다. 저는 웃음이 터졌어요. 국가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초코파이 얘기라니. 비서실장님, 혹시 농담이신가요? 아니에요. 진짜로 드시고 싶다고 하셨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정말 놀라웠어요. 푸틴 대통령이 초코파이를 알고 계신다니. 그날 저녁 저는 모스크바 시내 편의점들을 돌아다녔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초코파이가 정말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첫 번째 편의점에 들어가자마자 눈에 띄었어요. 선반 한쪽을 가득 차지하고 있는 초코파이들이 말이죠. 이거 많이 팔려요? 점원에게 물어봤더니 의외의 답이 돌아왔어요. 차관님, 이거 러시아에서 제일 인기 있는 과자예요. 하루에 몇십 개씩 나가요. 정말요? 네, 특히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어른들도 많이 사가고요. 신기해서 다른 편의점도 가봤어요. 어디든 마찬가지였습니다. 초코파이가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진열되어 있었어요.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인기였나요? 한 10년 전부터요? 처음엔 사람들이 뭔지 몰랐는데 한번 먹어본 사람들이 계속 찾더라고요. 집에 와서 인터넷을 검색해봤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오리온 초코파이가 러시아에서 2007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2017년 기준으로 러시아 초콜릿 과자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했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러시아 소셜미디어였어요. VK에서 초코파이를 검색하니까 게시물이 수만 개나 나왔습니다. 초코파이 없으면 못 살겠어요. 한국 과자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초코파이 먹으면서 한국 드라마 보는 게 요즘 취미예요. 댓글들을 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단순히 과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 전체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리온 러시아 법인장을 만났습니다. 법인장님, 러시아에서 초코파이가 이렇게 인기인 줄 몰랐어요. 차관님,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작년 매출이 전년 대비 40% 증가했거든요. 40%요? 네, 그것도 별다른 마케팅 없이요. 입소문만으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국적인 맛이라고 해야 할까요?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진하지도 않고. 러시아 사람들 입맛에 딱 맞는 것 같아요. 흥미로워서 더 파봤어요. 초코파이만이 아니었거든요. 팔도 도시락면도 러시아에서 대박이었어요. 2015년부터 수출이 시작됐는데 러시아 컵라면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왜 한국 라면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팔도 러시아 수출 담당자가 설명해줬어요. 맛이 복합적이에요. 기존 러시아 라면들은 단순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라면은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이 인기인가요? 비빔면이 1위고 불닭볶음면이 2위예요. 불닭볶음면이요? 러시아 사람들이 매운 걸 좋아한다고? 러시아 사람들이 매운 음식을 잘 먹나요? 원래는 안 먹었어요. 그런데 한류 붐이 일면서 한국 음식에 관심이 생긴 거죠. 처음엔 매워서 못 먹다가도 계속 도전해요. 정말 신기한 현상이었어요. 그해 겨울, 저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장을 갔습니다. 현지 대학생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좋아요. 한 여학생이 밝게 답했어요. 왜 좋아해요? 케이팝도 좋고 드라마도 재밌고 그리고 한국 음식도 맛있어요. 어떤 음식 말이에요? 초코파이, 불닭볶음면, 바나나킥. 편의점에서 한국 과자만 골라서 사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치킨라면 팬이에요. 저는 오징어 땅콩이요. 허니버터칩도 맛있어요. 놀라웠어요. 이 젊은이들이 한국 과자 이름을 줄줄 외우고 있다니. 언제부터 한국 과자를 먹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부터요. 처음엔 호기심에 사 먹었는데 중독됐어요. 중독이요? 네, 한번 먹으면 계속 생각나요. 러시아 과자랑은 완전히 달라요. 집에 돌아와서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정말 놀라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2018년 유고부에서 실시한 러시아 소비자 조사에서 한국 브랜드들이 상위권을 휩쓸었어요. 삼성은 러시아인이 가장 좋아하는 전자제품 브랜드 1위였습니다. 애플을 제치고 말이죠. LG는 가전제품 부문 2위, 현대기아차는 자동차 부문 3위를 차지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식품 부문이었습니다. 오리온이 과자 브랜드 선호도 2위에 올랐거든요. 네슬레, 마스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을 제치고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 과자가 러시아에서 이렇게 인기라니. 2019년 여름 모스크바 롯데리아 1호점이 문을 열었어요. 저도 개장식에 참석했습니다. 개점 첫날부터 줄이 끝도 없이 이어졌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식 햄버거를 먹어보려고 몇 시간씩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다려서 먹으려고 해요? 줄 서 있던 러시아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음식이잖아요.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맥도날드나 버거킹도 있는데요. 그건 미국 거고 이건 한국 거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정말 신기했어요. 브랜드 국적이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거든요. 롯데리아 사장과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장님, 러시아 진출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한류 열풍을 보고 가능성을 봤어요. 러시아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실제로 와보니까 어때요? 예상보다 훨씬 좋아요. 특히 떡갈비버거, 새우버거 같은 한국적인 메뉴들을 정말 좋아해요. 그해 말 통계를 보니까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 식품의 러시아 수출이 전년 대비 60% 증가했습니다. 특히 과자, 라면, 음료 부문이 급성장했어요. 더 중요한 건 이런 현상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2020년 코로나로 국경이 막혔는데도 한국 식품 수입은 계속 늘었거든요. 러시아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한국 과자를 주문해서 먹었어요. 차관님, 이거 보세요. 담당 관리가 신기한 자료를 가져왔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과자 인증샷을 올리는 게 트렌드래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 과자, 초코파이, 불닭볶음면 같은 해시태그가 수만 개씩 달려 있었어요. 러시아 젊은이들이 한국 과자를 먹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소비 현상이 아니라 문화적 동질감의 표현이라는 걸 말이죠.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좋아하는 건 맛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호감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18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 포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수행원으로 참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대통령님, 북방 영토 문제를 이번에 꼭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베 총리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미 수십 번째 요청이었죠.
대통령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총리님, 그 문제는 이미 2차 대전으로 끝났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회담이 15분 만에 끝났어요. 예정된 1시간보다 훨씬 짧았죠. 회담장을 나오면서 대통령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차관, 일본 사람들은 왜 이해를 못할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우리가 일본을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걸 말이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사실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는 뿌리 깊은 불신으로 얽혀 있어요. 1904년 러일 전쟁부터 시작된 적대감이 120년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차관님, 일본 관련 파일 좀 보시겠어요? 다음 날 극동 담당 과장이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어요. 이게 뭡니까? 일본의 대러시아 정책 분석 자료인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파일을 열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본이 2차 대전 이후 러시아에 대해 취한 모든 정책들이 적대적이었거든요. 미국과 함께 대소련 봉쇄 정책에 적극 참여했고 냉전 시대 내내 반러시아 전선의 최전방 역할을 했어요. 더 놀라운 건 요즘이에요. 과장이 최근 자료를 보여줬어요. 일본이 쿠릴 열도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계속 강화하고 있어요. G7, G20 같은 국제회의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국과 함께 러시아를 압박하는 거예요. 경제 제재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정말 그랬어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때도 일본이 대러시아 제재에 가장 먼저 동참했거든요. 더 심각한 건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이었어요. 차관님, 일본이 쿠릴 열도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어요. 국방부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훈련 말입니까? 섬 탈환 훈련이요. 이름도 대놓고 북방영토 탈환 작전이라고 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도발적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땅을 탈환한다고 군사훈련을 하는 거니까요. 그해 말, 저는 일본 담당 외교관들과 회의를 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일본과 정상적인 관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차관님,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일본이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무조건 4개 섬 다 돌려달라는 입장이거든요. 협상 여지는 제로예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니까요.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2019년 여름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담 직전에 심각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차관님, 중국군이 또 국경을 침범했습니다. 국경 수비대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어요. 어디서요? 아무르강 일대요. 중국 어선들이 러시아 영해로 넘어와서 불법 조업을 했어요. 처음 있는 일인가요? 아니요.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예요. 이게 중국과의 문제였어요. 겉으로는 전략적 동반자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서로 견제하고 있었거든요. 더 심각한 건 인구 문제였습니다. 차관님, 극동지역 인구 변화 보고서 나왔어요. 인구 담당 관리가 암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러시아인은 계속 줄고 중국인은 계속 늘고 있어요. 구체적인 수치는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지난 10년간 300% 증가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더 문제는 이게 합법적인 이주라는 점이에요. 합법적이라고요? 네, 사업 목적으로 오거나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에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극동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020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충격적이었어요. 극동 지역 러시아인의 67%가 중국의 인구 유입을 위협으로 느낀다는 결과였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조사했나요? 네, 주된 이유가 3가지예요. 말씀해보세요. 첫째, 일자리를 중국인들이 차지한다는 것. 둘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 셋째, 언젠가 이 지역이 중국 땅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에요. 마지막 이유가 가장 심각했어요. 실제로 중국의 일부 역사학자들이 연해주 지역을 중국의 옛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차관님, 중국 인터넷에서 연해주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뭐라고 부른다는 거죠? 둥베이 외만주라고 해요. 동북 지역의 바깥쪽 만주라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중국이 러시아 영토에 대해 은근히 영토적 야욕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경제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차관님, 중러 무역 구조 보셨어요? 경제부 관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어떤 점이 문제입니까? 러시아는 원자재만 팔고 중국은 완제품만 파는 구조예요. 완전히 종속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러시아가 중국에 수출하는 건 석유, 가스, 목재 같은 원자재가 90% 이상이었어요. 반대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건 전자제품, 의류, 기계류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들이었죠.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러시아가 중국의 원자재 공급 기지로 전락할 수 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국을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달랐어요. 차관님, 한국과는 정말 다르네요. 어떤 점에서? 한국은 우리 영토를 침범한 적도 없고 영토 주장을 한 적도 없어요. 맞습니다. 게다가 무역 구조도 상호 보완적이에요. 우리가 에너지를 주면 한국이 기술을 주는 식으로요. 한국과는 진짜 윈윈 관계였어요. 그리고 한국은 우리를 압박한 적이 없어요. 어떤 의미죠? 일본처럼 영토 반환을 요구하지도 않고 중국처럼 인구로 압박하지도 않아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은 러시아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유일한 이웃이었습니다. 2021년 저는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대통령님, 동아시아 3국 중에서 어느 나라를 가장 신뢰하시나요? 대통령이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한국이지.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본은 미국의 앞잡이고 중국은 언젠가 우리를 삼킬 놈들이야. 한국만이 진정한 파트너지. 그 말씀이 모든 걸 설명해줬어요. 러시아가 한국을 특별하게 보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한국만이 러시아를 위협하지 않는 유일한 이웃이었거든요. 일본은 영토를 요구하고 중국은 영토를 넘보고 있지만 한국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한국은 러시아가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을 특별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해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신뢰가 있는 거죠. 2019년 7월 4일 모스크바 외교부 청사. 그날은 제가 차관으로서 가장 당황스러운 하루 중 하나였습니다. 일본 대사가 긴급 면담을 요청해 왔거든요. 차관님, 야마다 대사가 매우 급한 일이라고 하네요. 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일인지 들었나? 독도 표기 문제라고 합니다. 독도요? 갑자기 왜 독도가? 일본 대사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차관님, 러시아 해양부에서 발행한 최신 해도를 보셨습니까? 아니요, 무슨 문제라도. 독도가 독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야마다 대사의 얼굴이 상당히 굳어 있었어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물론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리앙쿠르 록스나 다케시마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났어요. 일본이 러시아에까지 와서 독도 표기를 바꿔달라고 요청하다니. 대사님, 그건 우리 해양부 소관입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야마다 대사가 나간 후 저는 즉시 해양부에 전화했어요. 국장님, 최신 해도에서 독도를 어떻게 표기했습니까? 독도로 했는데요. 뭔 문제라도. 일본 대사가 항의하러 왔어요. 아, 그랬군요. 근데 차관님, 우리가 왜 일본 말을 들어야 하죠? 정말 그랬어요. 러시아가 왜 일본의 요구를 들어야 하나요? 혹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표기하고 있나요? 한국은 당연히 독도, 미국이나 유럽은 리앙쿠르 록스, 중국은 독도에 가까운 표기를 써요. 그럼 우리는 왜 독도로? 한국 측 자료가 가장 정확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일본 편을 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표기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다음 날 관련 부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독도 표기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리해 봅시다. 차관님,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극동 담당 국장이 말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2015년에도 일본이 같은 요청을 해왔어요.
그때도 거절했고요. 이유가 있었나요?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거죠. 굳이 한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정말 흥미로웠어요. 러시아가 한국을 배려한 거였죠. 그리고 차관님,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해양부 담당자가 자료를 내밀었어요. 독도 주변 해역에서 러시아와 한국이 공동 해양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언제부터요? 2017년부터요. 매년 여름에 합동조사팀이 나가서 해양 생태계 연구를 해요. 일본은 참여 안 하나요? 초청했는데 거부했어요.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는 것 같아서 안 된다면서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일본 편을 들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19년 7월 말,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했어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핵심 소재의 수출을 막은 거죠. 그날 밤 저는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차관님, 일본이 한국의 경제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중단한다고 해요. 한국이 타격이 클까요? 엄청나죠. 삼성,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생산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기회가 왔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화학공업부 장관에게 전화했어요. 장관님, 불화수소 생산 현황이 어떻습니까? 충분해요, 차관님. 우리가 세계 2위 생산국이거든요. 한국에 수출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가능해요. 품질은 일본 제품보다 좋을 수도 있어요. 순도가 더 높거든요. 바로 그거였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한국 대사를 불렀습니다. 대사님,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네, 차관님.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요? 불화수소 공급 말입니다. 한국 대사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정말요?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수량 제한도 없고 가격도 일본보다 저렴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언제부터 가능하죠? 내일부터도 가능해요. 정말 그랬어요. 러시아는 하루 만에 불화수소 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에 불화수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판단이네. 일본이 뭐라고 하던가? 아직 공식 반응은 없지만 아마 불편해할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신경 쓸 일인가? 대통령이 비웃듯 말했어요. 일본이 한국을 괴롭히는데 우리가 왜 가만히 있어야 하나? 정말 명쾌한 논리였어요. 일주일 후 첫 번째 불화수소 선적이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일본에 전해지자 난리가 났어요. 차관님, 일본 외무성에서 항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던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협조해달라고 하네요. 뭔 소리야? 우리가 왜 일본의 경제 보복에 협조해야 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였어요. 더 재미있는 건 중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차관님, 중국도 한국에 불화수소 공급하겠다고 나섰어요. 갑자기 우리가 먼저 나서니까 중국도 기회를 놓치기 싫었나 봐요. 결국 일본의 수출 규제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러시아와 중국이 대안을 제공했거든요. 하지만 가장 빨랐던 건 러시아였습니다. 중국이 몇 달 걸린 일을 러시아는 하루 만에 해결해 준 거예요. 2019년 12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저도 면담에 참석했어요. 차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러시아 덕분에 위기를 넘겼어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일본이 다시 수출을 재개해도 우리는 계속 공급할 겁니다. 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친구니까요. 한국 장관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친구요? 네, 러시아와 한국은 친구입니다.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건 당연하죠. 그 자리에서 장관이 말했어요. 차관님, 이번 일로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를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한국 인터넷에서 러시아에 대한 감사 메시지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러시아는 진짜 친구다. 일본보다 러시아가 낫다. 이런 댓글들이 수만 개씩 달려요. 정말 뿌듯했어요. 그해 말 통계를 보니까 더욱 놀라웠습니다. 러시아산 불화수소가 한국 수입량의 30%를 차지하게 됐어요. 일본 의존도를 대폭 줄인 거죠. 더 중요한 건 이런 협력이 다른 분야로 확산됐다는 점이었어요. 반도체 소재뿐만 아니라 히토류, 티타늄, 니켈 같은 핵심 소재들의 러시아 수입이 급증했습니다. 차관님, 이제 한국이 일본 대신 러시아를 선택하고 있어요. 경제부 관리가 신나서 보고했어요. 구체적인 수치가 있나요?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핵심 소재 수입에서 러시아 비중이 일본을 추월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독도 표기 문제였어요. 러시아가 독도라고 쓴 게 시작이었죠. 일본은 작은 표기 하나까지 바꾸려고 했지만 러시아는 한국을 배려했어요. 그리고 그 배려가 거대한 경제 협력으로 이어진 거죠. 이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단순한 이해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고 말이죠. 2024년 6월 19일 평양 순안공항. 대통령의 북한 방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수행단의 한 명으로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김정은과의 마지막 회담을 마친 대통령이 전용기에 오르기 전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차관, 내일 서울 가는 길에 한국 기자들 만날 예정이지? 네, 대통령님. 인천공항 경유시 간단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엇부터 말할까?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대통령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다는 걸 말이죠. 한국 이야기부터 하시는 게 어떨까요?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자네가 나를 가장 잘 아는군. 다음 날 인천공항.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북한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듣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대통령의 첫마디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어요. 한국이 한 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CNN 기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들었어요. 대통령님, 북한이 아닌 한국을 먼저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은 러시아에게 특별한 나라입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한가요? 대통령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깊은 눈으로 말했습니다. 25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국은 우리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 순간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1998년 경제위기 때 모든 나라가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한국만은 남았죠. 2014년 제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했어요. 2019년 일본이 한국을 괴롭혔을 때 우리는 하루 만에 도움을 줬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이것이 진짜 우정입니다. 계산이 아닌 진심 말이죠. 로이터 기자가 질문했어요. 대통령님, 그럼 러시아는 한국을 동맹국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대통령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동맹은 이해관계로 맺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와 한국은 그것보다 깊어요. 어떤 관계인가요? 진짜 친구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25년간 제가 지켜본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전용기에서 대통령이 저에게 말했어요. 차관, 오늘 한 말 후회하지 않아.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실을 말한 거니까. 정말 그랬어요. 모든 게 진실이었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지난 25년을 돌이켜봤어요. 1998년 경제위기 때 삼성 매장에 불이 켜져 있던 그 밤. 2014년 제재 속에서도 현대차가 공장을 증설한다고 발표했던 순간. 2019년 불화수소를 하루 만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던 회의. 그 모든 순간들이 오늘의 푸틴 발언으로 이어진 거였어요. 다음 날 러시아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습니다. 푸틴, 한국을 진짜 친구라고 공개 선언. 25년 우정, 드디어 공식 인정. 러시아의 유일한 진정한 아시아 파트너, 한국.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러시아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어요. 맞아, 한국은 정말 의리 있는 나라야. 위기 때 남아준 친구를 잊으면 안 돼. 한국 제품만 사야겠다. 한국 사람들 보고 있나? 고마워.
수만 개의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반응도 폭발적이었어요. 러시아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일본보다 러시아가 훨씬 나은 친구네. 푸틴의 진심이 느껴진다. 앞으로 러시아랑 더 친하게 지내자. 정말 뜨거운 반응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대통령이 한국을 진짜 친구라고 했어. 제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공개적으로? 응, 전 세계 언론 앞에서. 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거든.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당신이 25년간 한국 담당하면서 얼마나 좋은 이야기들을 해줬는데. 어떤 이야기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신의가 있는지, 약속을 잘 지키는지, 어려울 때 도와주는지. 듣고 있으면 정말 좋은 나라 같더라고. 제가 무의식 중에 한국을 좋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서울에서 근무할 때 우리 딸 낳았잖아. 한국은 우리에게도 특별한 나라야. 맞아요. 제 큰딸이 서울에서 태어났거든요. 2006년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했는지 지금도 기억해. 아기 낳을 때 병원 간호사들이 얼마나 잘해줬는데. 외국인인 우리한테도 자기 가족처럼 대해줬지. 정말 그랬어요. 한국에서의 2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확신해. 뭘? 러시아와 한국은 정말 오래 갈 거야. 이런 관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아. 다음 주 출근해서 부하 직원들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한국을 진짜 친구라고 한 게 화제네요. 차관님, 정말 멋있었어요. 우리가 25년간 쌓아온 관계의 결실이죠. 젊은 외교관 한 명이 질문했어요. 차관님, 앞으로도 이런 관계가 계속될까요? 물론이지. 이제 시작이야.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까지는 경제 협력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더 깊어질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의 기술과 러시아의 자원이 만나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요? 우주개발, 인공지능, 신에너지, 미래 산업 전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어. 한국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나요? 당연하지.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야. 정말 그랬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적이었습니다. 그해 말 연말 회고를 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2024년은 러시아와 한국 관계사에서 터닝포인트가 되는 해라는 걸 말이죠. 대통령의 진짜 친구 발언은 25년간 쌓인 신뢰의 공식 선언이었어요. 이제 두 나라는 숨길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서로를 소중한 파트너로 여긴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린 거니까요. 2025년 새해가 되면서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러시아와 한국이 지금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진정한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에요.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관계로만 맺어진 관계는 언제든 깨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심과 신뢰로 쌓인 관계는 어떤 시련이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이 바로 그런 관계예요. 25년 전 어려웠던 러시아에게 한국이 보여준 의리. 지난 수십 년간 서로에게 보여준 일관된 신뢰.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호 존중. 이 모든 것이 만들어낸 특별한 유대감이 바로 진짜 우정입니다. 앞으로도 이 우정은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증인이자 동시에 만들어가는 사람 중 하나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이에요. 우리는 동맹이 아닙니다. 동맹보다 더 깊은 관계죠. 우리는 진짜 친구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2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국경과 이념을 넘어선 진정한 우정. 그것이 한국과 러시아를 하나로 만든 힘이었습니다. 화려한 외교 수사도 아니었고 거대한 자본의 힘도 아니었어요.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진정성이었습니다. 1998년 경제위기 때 모든 나라가 도망갔지만 한국만은 남았어요.
2014년 제재 속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투자를 늘렸습니다. 2019년 일본이 괴롭힐 때도 러시아는 하루 만에 손을 내밀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진정성 아닙니까? 한국은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진심을 다하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도를 보세요. 한국이 얼마나 작은 나라인지 말입니다. 러시아 영토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가 거대한 러시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사람의 힘이었어요. 저는 25년간 외교관으로 살면서 수많은 나라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 일관되게 신뢰를 지킨 나라는 없었어요. 이익이 있을 때만 가까이 오는 나라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은 손해를 보면서도 약속을 지켰어요. 어려운 친구 옆에 끝까지 서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에요. 제가 25년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정말로 위대한 나라이며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는 나라들은 많아요.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나라들도 있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었어요. 사람을 남기고 신뢰를 쌓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러시아 같은 강대국도 한국 앞에서는 고개를 숙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보여준 건 진짜 품격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자랑스러워하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를 말이에요. 세계 어디에 내놔도 떳떳한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한국이길 바라며 한국과 러시아의 우정이 영원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자부심을 들려주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멋진 나라였구나 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